뉴욕 허드슨 밸리의 한 미국인 남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국차 비방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3대째 이어온 미국차 광신도였습니다. 포드, 쉐보레만이 진짜 자동차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한국차는 흑인이나 쓰레기 백인들이 타는 싸구려 차야.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눈앞에 나타난 한 대의 차가 그의 모든 신념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미국 최고 권위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가족을 위한 최고의 자동차, 켈리 블루북 최고의 SUV, 모두 한국차였습니다. 40년간 미국 차만 고집해온 한 남자의 마음에 일어난 대지진, 그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들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다니엘 모건이라고 해요. 근래에 배운 한국말로 하면 중년의 아저씨죠. 저는 뉴욕주 교외의 작은 지역인 허드슨 밸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뉴욕이라고 하면 대도시인 뉴욕시티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뉴욕주에도 시골 지역이 많답니다. 제 고향인 허드슨 밸리는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고요. 아름다운 허드산 강을 따라서 넓은 농원과 포도 농장이 많고 스톰킹 아트 센터, 바르다본 1869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예술 및 문화 시설로도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고즈넉한 시골 풍경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분들도 대강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 그 이상이에요. 미국은 땅이 넓고 시골 지역은 대중교통이 거의 깔려있지 않아서 자동차가 필수적인 생활용품처럼 여겨지는 문화가 있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자동차 엔진 소리가 끊이지 않던 차고가 가장 먼저 떠오른답니다. 특히 제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공이셨고 그는 아들인 저에게 자동차에 대한 열정과 미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셨죠. 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미국 차는 강하고 튼튼하다. 그게 바로 미국의 정신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자동차에 대한 애정을 키우게 되었죠. 미국 차들은 대부분 크고 강인한 이미지가 있어요. 대륙을 횡단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거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자랑하죠. 저도 10대 후반부터 아버지가 타시던 포드 F150이라는 픽업 트럭을 몰며 미국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차고에서 포드 머스탱을 손보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아버지는 픽업 트럭뿐만 아니라 미국의 심장이라고 불리던 포드 머스탱 2세대 모델도 가지고 계셨거든요. 우리 미국인들에게, 특히 미국 남자들에게 그 차는 정말 삶의 낭만과 자유의 상징과도 같았죠. 하지만 미국의 자동차 문화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로 위의 자유를 사랑하죠. 자동차를 타고 끝없이 펼쳐진 하이웨이를 달리는 것만큼 미국적인 게 또 있을까요? 차에서 흘러나오는 컨트리 음악,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광활한 풍경.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제가 미국 자동차를 사랑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제 첫 차는 쉐보레 말리부 4세대 모델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와는 달리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광고 회사에 취직했기 때문에 딱히 픽업 트럭을 살 이유는 없었거든요. 20대 초반 저는 그 차를 구매하면서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그래서 말리부를 타고 다니면서 친구들 앞에서 으스대곤 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 미국 차만을 고집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포드에서 만든 몬데오라는 세단을 타고 다녔어요. 저는 항상 친구들에게 미국 차는 강인함의 상징이야. 우리는 우리의 것을 사랑해야 해. 라고 말해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 저에게 점점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젊을 때 타던 말리부는 생각보다 잦은 고장으로 저를 실망시켰고 수리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거든요. 자동차의 강성과 힘은 분명히 좋았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엔진 문제부터 소소한 전자장치 고장까지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저 막연하게 그래도 미국 차잖아. 다른 나라 차는 더 심하지? 라고 생각하며 불만을 삼켰던 것 같아요. 그렇게 타고 다니던 쉐보레 말리부에서 포드 익스플로러로 바꿨을 때도 큰 차이는 없었어요. 포드 역시 강성과 힘은 만족스러웠지만 기술적으로는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어요. 게다가 연비까지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유지비는 점점 늘어만 갔어요. 이런 품질 저하는 미국의 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미국 차는 대형 SUV나 픽업 트럭, 머슬카 등 크고 강력한 차에 중점을 두어 설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와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서 더 많은 기계적 고장의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한 번씩 중동에서 오일 쇼크가 터지면 연비가 자동차 구입 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그럴 때마다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은 쌓여만 갔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버지가 자동차 정비사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한테 수리를 맡기면 되었고, 또 미국에는 그라지 문화가 있어서 대부분의 미국 남자들은 차고에서 기본적인 정비는 다 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는 사서 내가 수리해서 탄다는 게 미국 남자들 사이에서는 불문율을 넘어서 일종의 일상적인 재미와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미국 차의 디자인은 세월이 흘러도 거의 발전하지 않아서 너무 구닥다리 느낌이 났고 세련미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소소한 단차도 너무 많고 도장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도 정말 많았거든요. 제 경우에는 시골인 제 집에서 회사가 있는 시내로 출근하는 동안 점차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한 안목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다른 동료들이 타는 독일 차를 보면서 비교를 해보니 미국 차의 디자인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였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도 미국 차에 대한 자부심을 쉽게 버리지 못했어요. 거칠긴 하지만 이게 바로 미국 차의 매력이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타고 다녔죠. 또 저는 보수적인 성격이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늘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익숙한 게 최고지라는 생각이 제 삶의 철학과도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가끔 저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쉐보레와 포드를 타며 반복되는 문제를 겪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자국 브랜드를 고집하는 저를 보며 이웃인 케빈이 한마디 했어요. 모건 일본 차를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때? 혼다 CR-V는 튼튼하고 유지비도 적게 들잖아. 처음에는 케빈의 말을 비웃었어요. 일본 차? 그딴 걸 내가 왜 타? 하지만 미국 차의 끊임없는 문제들에 지쳐가던 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혼다 CR-V를 구매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미국 브랜드 외의 차를 타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신선했어요. 연비가 좋고 고장이 거의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연비는 예상보다 좋았고 고장에 대한 서비스도 빨랐지만 출력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또 내부 공간도 왠지 이질적이고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일본 차를 팔고 이전에 타던 몬데오로 돌아왔죠. 단기간에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치 않아서 중고차로 구입했고요. 그러던 차에 회사 동료인 에드워드가 한국차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최근에 한국차를 샀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잘 타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 차는 일본 차의 값싼 대체품일 뿐이야.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끝없이 생길걸? 이라고 말하며 에드워드의 권유를 일축했어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에게 한국 차는 솔직히 그냥 흑인이나 쓰레기 백인들이 타는 싸구려 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품질도 형편없고 성능도 별로인 이미지로만 각인되어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한국차에 대한 인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비밀이었는데 이 사연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제가 얼마나 한국차를 싫어했는지를 말씀드리면 제 이야기가 더 생생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요. 사실 저는 틈날 때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국차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퍼뜨리곤 했어요. 주로 품질이 낮다, 감가율이 높다,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내용이었죠. 왜냐하면 한국차와 같은 싸구려 차가 감히 미국차와 비교된다는 것이 제 자존심상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한국차에 대한 그런 악성 게시글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들은 소문과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을 조합해서 만든 이야기였어요. 그런 글을 올리면서 저는 어딘지 모르게 미국인으로서의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 번은 그 글들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어요. 이거 다 사실인가요? 근거가 뭔지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댓글이 계속 달리기 시작하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차의 실제 데이터를 제시하며 저를 반박했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차의 장점을 강조했어요. 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곧바로 태도를 바꾼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제 안에는 한국차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단순히 제 경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가 가진 편견과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특히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오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한국차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점점 많이 들려와도 저는 항상 뭔가 이유를 붙여 반박하곤 했죠. 그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한 1년만 지나봐. 생각이 달라질 거야. 와 같은 말을 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아내는 마치 한국차를 비판해야만 애국자다라는 생각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늦은 오후 동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낯선 차가 한 대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속으로 저게 무슨 차지? 하고 생각하면서 흘깃흘깃 쳐다보았죠. 그런데 갑자기 그 차에서 아는 사람이 내리더군요. 바로 제이크였어요. 제이크는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형으로 자동차 애호가이자 기술 브로커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이크에게 인사하고 물어보았죠. 그의 차가 지닌 날렵한 곡선과 공격적인 캐릭터 라인들이 단숨에 제 시선을 사로잡았거든요. 저 차 뭐야? 꽤 괜찮아 보이는데 제이크는 제 질문에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한국차야. 현대 투싼. 한번 앉아볼래? 한국차라는 그의 대답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속으로는 반신반의했어요. 뭐, 한국차가 이렇게 멋지다고? 그래서 그 차의 전면으로 가서 보니 정말 현대 로고가 붙어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전면 이미지가 가진 강인한 이미지가 더 제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더군요.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호기심이 왕성하게 일어났고 결국 저도 모르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운전석에 앉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고급스러움에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포드나 쉐보레와 같은 미국 차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고급스러움이었죠. 계기판과 센터페시아의 세련된 배치는 마치 고급 유럽차를 떠올리게 했고 부드러운 가죽 시트는 앉는 순간 마치 내 몸을 감싸 안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했어요. 저는 이게 정말 한국차라고 하는 말을 저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내뱉었어요. 제이크는 미소를 띠며 차의 여러 기능들을 설명했어요. 이 차는 운전 보조 시스템도 미국 차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연비도 좋아. 게다가 실내 공간도 넉넉해서 패밀리카로도 완벽하지. 하지만 제 속에서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건 한국 차야. 일본 차도 별로였는데 한국 차가 뭐 얼마나 좋겠어. 일본의 기술에 비하면 한국은 그저 개발도상국일 뿐인데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제이크가 한 바퀴 돌아봐 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태연하게 거절했어요. 차를 바꿀 시기는 되었지만 한국 차를 고려한 적은 단 1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투싼에서 받은 충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와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 식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죠. 식사를 마친 후 아내는 조용히 접시를 정리하며 입을 다물고 있었고 저는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며 그녀의 시선을 피했죠. 그러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모건, 우리 다음 차는 한국차로 바꿔보는 게 어때요? 갑자기 그녀의 입에서 한국차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호했어요. 오늘도 차가 고장나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요? 비도 오고 정비소에서 견인 차는 3시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휴. 저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난 아직 그럴 마음이 없어. 한국차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확신이 안 서. 아내는 고개를 젓더니 조용히 대꾸했어요. 제 친구 에밀리도 얼마 전에 한국차로 바꿨잖아요. 걔도 정말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에밀리가 차에 대해서 뭘 알아? 그녀는 그냥 유행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게 다야. 이렇게 대꾸하며 차가운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난 내 차에 대해 확신이 필요해.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들 말에 휘둘릴 수는 없어. 라고요.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남들 말이 아니에요. 모건. 한국차 유지비도 적게 들고 고장도 잘 안 난다고 하잖아요. 또 우리가 가진 예산을 생각하면 그게 더 합리적이기도 하고요. 라고 짜증스럽게 말하더군요. 저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일본 차도 좋다는 말 듣고 샀지만 결국 실망했잖아. 한국 차가 뭐 얼마나 다르겠어? 라고 쏘아붙였죠. 그녀의 얼굴이 굳어진 채 당신 왜 그렇게 고집만 부려요? 제가 일본 차 사자고 했어요. 일본 차 선택은 당신 고집 때문이었잖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잊었어요? 다 당신 고집이 문제예요. 이제 고집 좀 그만 부리고 남의 말도 좀 들어봐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여보, 그건 운이 나빴던 거야. 그걸로 날 비난하려는 거야. 그래서 그놈의 썩어빠진 일본차 바로 팔아버리고 몬데오로 돌아왔잖아. 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였죠. 그녀 역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모건. 당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당신 고집 때문에 더 나은 선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치며 소리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난 이 가족을 위해 평생 죽도록 일해왔어. 당신은 내가 어떤 고통을 겪어왔는지 알아? 그런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그러자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꾸했어요. 그래요. 당신은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당신의 고집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가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존심만 지키고 있잖아요. 그놈의 미국 차. 그래서 낡아빠진 중고차나 타고 있네요. 그 순간 방 안은 고요해졌어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어요. 화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더군요. 부부간에 많은 문제로 다투겠지만 저는 차 문제로 이렇게 아내와 다투었고 한국 차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죠. 토요일이 다가와서 저는 마트에 가야 했어요. 마트에 갈 때는 사야 할 물건이 많기 때문에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쉐보레 콜로라도라는 픽업 트럭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날 콜로라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친하게 지내던 제이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는 흔쾌히 저희 집 쪽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의 차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저는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 역시 쉐보레 콜로라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그가 가지고 온 차는 콜로라도가 아니었어요. 한국 차인 기아 소렌토였죠. 제이크는 자기가 며칠 전에 소렌토를 새로 구입을 했고 콜로라도는 중고상에게 넘겼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처음 보게 된 소렌토는 얼핏 봤지만 넉넉한 크기와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내부의 고급스러운 마감까지 모든 면에서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솔직히 와, 이건 정말 멋지네 라고 생각했어요. 디자인 측면에서 보자면 결코 벤츠나 BMW 못지않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제이크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차 디자인이 요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이 소렌토도 그런 예 중 하나야 라고요. 제이크는 이어 연비와 유지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렌토 1갤런에 25마일 이상 간다니까? 또 유지비도 정말 저렴해. 특히 이 차는 하이브리드라서 연비 주행을 하면 휘발유 차보다 거의 2배 이상 저렴해. 현재 하이브리드 기술은 한국이 최고거든. 기술력이 좋다는 일본도 이제 갓 하이브리드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에 비하면 한국은 이미 5년 전부터 하이브리드에 투자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 역시 한국은 뭐든지 빠른 나라야. 또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교환 주기도 미국 차보다 훨씬 길다니까 라고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믿기지가 않더군요. 1갤런에 25마일 정도를 간다고? 그게 가능해?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이크는 미소를 지으며 그리고 스마트 기술도 엄청나.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같은 기능들이 전부 기본 옵션이야. 정말 놀랍지 않아? 고급 벤츠에나 들어있는 기능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있다니까? 하하. 이런 건 서비스가 좋다는 일본 차에서도 결코 볼 수 없는 거지 라고 자랑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제이크가 나름 자동차 애호가이자 전문가인데 그가 이 정도로 칭찬을 한다면 한국 차가 정말 그 정도로 좋은 거야? 투싼은 그냥 호기심에 사본 거라고 이해는 했지만 이렇게 한국 차를 2대나 구입한다고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일어나더군요. 마트 안에서도 제이크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활기찬 모습으로 카트를 끌며 식료품 코너에 도착해서 모건 불고기라는 거 들어봤어? 말하며 냉장 코너에 진열된 한국산 불고기 팩을 집어들더군요. 저는 불고기? 고기면 고기지. 불고기는 뭐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제이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달라. 한국 불고기는 양념이 완벽하게 밴 상태에서 조리하기 때문에 엄청 조화롭고 깊은 맛이 나. 또 조리하기도 엄청 쉬워. 우리 애들도 이걸 정말 좋아하더라고.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고기는 미국식 스테이크가 최고지. 라고 말했고, 그러자 그는 진열대에서 2팩을 집어 하나는 자신의 카트에 담고 하나는 제 카트에 담으며 생긋 웃으며 말했어요. 모건, 너도 하나 가져가서 먹어봐. 한번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이건 그냥 체험이라고 생각해.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저는 어쩔 수 없이 불고기 팩을 카트에 담고는 다른 물건들을 집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왜 나한테 이상한 한국 음식 따위를 먹으라는 거야. 여기도 한국, 저기도 한국, 지긋지긋하다 정말. 이라고 생각하며 불만이 가득했죠. 계산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불고기 팩을 넣으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고기가 잘게 조각조각 썰려 있는 게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맛있다고? 이런 작은 고기 쪼가리들이 고기는 미국 스테이크나 통구이처럼 무조건 큼직해야 맛이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날 아내가 저녁 식사로 그 불고기를 조리해 줬을 때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고기는 그동안 제가 먹어왔던 것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양념이 입안 가득 퍼지며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고 있었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음식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아내는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저도 며칠 전에 에밀리에게 한국 음식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뭐더라? 비빔밥? 그런 거랑 불고기랑 이런 걸 추천하더라고요.
막상 먹어보니까 정말 감칠맛이 나네요. 평생 먹어본 음식들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요. 그날 이후로 불고기는 우리 가족의 냉장고에 항상 자리 잡게 되었어요. 제이크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저는 평생 이 맛을 모르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찔하기까지 하더군요. 식사를 마친 후 창고로 간 저는 저의 오랜 친구인 쉐보레 콜로라도를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제 선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차는 튼튼하고 전통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지비와 잦은 고장 문제는 분명한 단점이었어요. 일본 차는 서비스와 기술력은 인정할 수 있었지만 출력이나 디자인 등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한국 차는? 커피를 한 잔 마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 차에 대해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찾은 기사는 제 결정에 쐐기를 박았죠.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는 가족을 위한 최고의 자동차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선정했더군요. 또 현대자동차의 투싼이 최고의 소형 SUV로 기아의 텔루라이드는 최고의 3열 SUV로 선정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죠.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시장에서 이 정도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왜 나만 아직 이런 뉴스를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캘리블루북에서 선정한 최고의 가족용 자동차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의 SUV 모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현대자동차의 산타페가 최고의 2열 SUV로 또 현대 팰리세이드와 기아 텔루라이드는 최고의 3열 자동차로 선정되었다는 기사였어요. 이는 단순히 차의 외관이나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 실내 공간의 효율성, 신뢰성을 기준으로 평가된 결과라고 하더군요. 특히 제가 주목했던 점은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차가 가족 중심의 차량으로 신뢰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차를 보유한 미국의 소비자들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기능과 품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런 기사들을 읽은 저는 그동안 미국 차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한국 차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서 한국 차가 글로벌 무대에서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이런저런 모델들을 알아본 결과 결국 저는 기아에서 만든 소렌토를 사기로 결정했어요. 제이크가 추천한 하이브리드로요. 그것도 아내를 위한 특별한 선물로요. 처음 계획은 완벽했어요. 햇볕이 내리쬐는 화창한 날, 반짝이는 새 차를 아내에게 선보이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얼음장이었어요. 차를 아내에게 보여주기로 한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하면서 계획이 완전 어긋나 버렸거든요. 참 사연을 쓰다 보니 생각나는데 차를 사는 과정에서도 저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아차 매장의 한국인 영업사원은 젊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켜주었으며 제가 요청한 모든 걸 미리 준비해 두었더군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경험한 느슨하고 가끔은 비효율적인 판매 과정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서류 작업도 신속하게 끝났고 약속했던 시간보다 빨리 차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맙다는 뜻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드디어 아내에게 차를 보여주기로 한 날 멋지게 선물하려던 계획이 틀어져서 조금 아쉬웠지만 빗속에서도 여전히 멋진 소렌토를 보니 만족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동네 공터로 차를 몰고 갔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공터로 오라고 했죠. 아내가 도착하자 저는 차 키를 건네며 당신을 위한 선물이야 라고 말했고 그녀는 눈앞에 선명히 보이는 소렌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모건. 정말 우리 차예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죠. 아내는 차를 구석구석 살펴보며 감탄했어요. 모건. 정말 멋져요. 정말 세련된 느낌이 나네요. 라고 말하며 기뻐하는 그녀를 보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그렇게 우리는 차 안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동안 있었던 다툼은 모두 잊혀진 듯 했어요. 한국 차로 인해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참 새삼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차를 몰고 집으로 오니 아이들이 소렌토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와, 아빠, 우리 차 진짜 멋져요. 그러면서 뒷좌석에 앉아보더니 공간이 넓고 편안하다며 좋아했어요. 이제 장거리 여행도 걱정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도 뿌듯해지더군요. 그날 저녁, 날이 좀 늦었고 날씨도 흐리긴 했지만 우리는 온 가족이 소렌토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갔어요. 비가 그친 후에 상쾌한 공기가 우리의 화해를 축복해주는 듯 했어요. 아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고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차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줬구나.
이후 소렌토를 직접 타고 다니면서 느낀 소감은 한국차 소렌토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만족을 주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외부 디자인은 보면 볼수록 세련되었고 고급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안에는 열선 시트와 스마트 트렁크 기능에 특히 감동했고 아이들은 무선 충전 기능과 후방 모니터를 신기해하며 감탄을 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저에게는 연비가 뛰어나고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최고로 만족스러운 점이었고요. 일본 차에서 느꼈던 출력의 부족도 정말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렇게 한국차의 경쟁력을 직접 경험하니 왜 사람들이 한국차에 이렇게 열광하는지 알겠더군요. 이처럼 한국차는 단순히 저의 편견과 무지를 바꾼 것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희 가족은 물론 저의 이웃과 친구들도 하나같이 저의 소렌토를 보면서 칭찬을 하더군요. 소렌토를 구매한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서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좀 해보았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차의 우수함은 단순히 제품의 품질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차를 직접 타보니 한국차에 담긴 한국인들의 정성과 노력이 얼마나 깊이 담겨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 일본의 아류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을 듣던 한국이 이런 멋진 차를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이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성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쾌감을 안겨주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이라고 볼 수 없는 일을 한국과 한국차가 해내었으니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한국차를 사면서 단순히 차를 산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경험이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한국차를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갈 거예요. 다음에는 어떤 한국차를 살까 생각하니 벌써 가슴이 설레이는군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멋진 경험을 선사해주신 한국과 한국차와 한국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군 심리 상담가였던 미국 여성에게 한국행 발령이 떨어졌고 이내 차라리 군대를 떠나겠다며 국방부 참모장 앞에서 울부짖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단 3일 만에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미군 심리상담가인 사만다라고 합니다. 전 미국의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군 심리상담가와 관련된 직책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군 임상심리학자와 행동건강 전문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 주요 임무인 군 임산심리학자는 그들의 정신건강을 평가하고 상담을 통해 그에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죠. 또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의 치료를 도와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 외에도 위기 개입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인의 복귀 및 재적응을 지원하죠. 행동 건강 전문가는 그들이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적 평가를 하여 치료 과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저희들은 매우 큰 존재입니다. 군인은 전쟁, 전투 등의 위험한 임무 수행에 늘 노출되어 있고 그들의 안전과 생명은 자신도 보장해 줄 수 없죠. 그렇다 보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늘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들의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크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항시 도와야 하죠. 사소하게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고 엄격한 군 생활을 견디는 것에서 심리적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들과 상담을 통해 불안, 우울, 분노 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케어를 해주죠. 실제로 이런 케어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라 심리 상담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인뿐 아니라 군 가족을 지원하는 것 역시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군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도 군 생활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또한 갑작스레 소중한 가족을 잃을 경우에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감정을 추스릴 수 있도록 늘 함께합니다. 제가 일반 심리상담가가 아닌 미군 심리상담가를 택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 있었어요. 전 정말 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미군 심리상담사라고 하면 그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늘 강인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들도 군인이기 전에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심지어 그들은 우리처럼 평범한 삶이 아닌 어느 한순간에 사랑하는 동료를 잃고 충격적인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늘 나라를 지키는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지. 그런 군인들의 정신 케어가 정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보통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다들 숙연해지곤 합니다. 특히나 미국의 경우 군인에 있어 굉장히 높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곤 하죠. 그들이 대신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영웅으로 여기며 실제로 그들을 마주하면 박수를 보내는 문화가 있기도 해요.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미군은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군을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 보니 퇴역 군인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많은 퇴역 군인의 정신 건강 문제, 홈리스 문제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참전 용사에 지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걸 현역 군인들도 다 알기에 사전에 미리 스트레스를 받고 막역한 미래를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심리를 모두 케어하는 것이 바로 제 역할이죠. 전 이런 제 직업이 좋았고 저로 인해 도움을 받았다며 웃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기쁨과 행복을 느꼈어요. 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니 생활적인 면에서도 전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그래프는 큰 굴곡 없이 늘 수평선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그래프가 한순간에 바닥을 찍어버리는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죠. 그레이스가 이번에 한국으로 발령받게 되었어. 그곳에서도 지금처럼 멋진 상담사로 지낼 수 있을 거라 장담하거든. 후보에 에밀리도 있었는데 내가 그레이스를 아주 적극 추천했어.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기회를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상부에서는 제게 좋은 기회라며 한국 발령을 통보했지만 이 통보는 전혀 좋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전 갑작스레 한국 발령이라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발령이라고요? 제가요? 전 한국으로 가고 싶지가 않은데 여기 남고 싶은데 왜 제가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적어도 저랑 상담 한 번쯤은 하고 결정해 주실 수 있던 거 아닌가요? 전 아주 강하게 상부에 항의를 했지만 상부에서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상부의 입장은 오직 제게 더 좋은 기회를 준 것이라며 제가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알 수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이어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최근 미군들 사이에서 한국 발령 요청이 폭증하고 있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이었죠. 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제가 한국으로 발령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들 저와는 별개의 일이었고 전 결코 한국으로 발령받길 원하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든 막고 싶어서 결국 큰 사고까지 치고 말았습니다. 국방부 참모장을 찾아가 그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강력한 항의를 이어갔어요. 당사자인 저 그레이스가 원치도 않는 한국 발령을 마치 상부에서 기회라도 주는 듯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직위를 이용한 무언의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한국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고 이곳에서 지금껏 제가 꾸리고 지내온 것들을 지키며 지내고 싶어요. 한국 발령이 확정이라고 들었는데 그걸 취하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태껏 몸 담아온 곳을 두고 제가 왜 낯선 한국에 가야 합니까? 당사자가 원치도 않는데 이건 절 내쫓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참모장 앞에서 강력한 항의를 하자 모두 사색이 된 채 저를 말렸습니다. 국방부 참모장은 미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진 군사 지도자로 대통령 혹은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 자문을 제공하고 핵심 역할을 하는 높은 직책이죠. 실질적으로 국방부 참모장이라는 직책은 공식적으로는 없으나 국방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참모 관련 직책 총책임자라 할 수 있어요. 모두가 그 앞에서 찍소리를 못하는데 제가 무작정 찾아가서 그것도 항의를 했으니 사색이 될 법도 했습니다. 제 말에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던 국방부 참모장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레이스, 때로는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그걸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줄 알아야 하지 않나요? 지금 그레이스의 태도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달려와 울고 보채는 꼴과 같아요. 한국 발령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회이고 누군가에게는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한들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를 따르고 싶지 않다면 본인의 자유를 찾아 이곳을 떠나면 됩니다. 제 앞에 와서 소란을 피울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하죠. 그레이스의 한국 발령은 확정된 사안임을 통보합니다. 아시겠어요?
너무나 단호한 그의 말에 저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 말들이 전부 수치스럽지만 맞는 말이기도 했죠. 저 역시 이성을 잃고 무작정 찾아가 추태를 부린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기에 더는 말하지 않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미군 심리상담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 하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런 추태를 벌이다니 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에 빠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서 이성을 잃고 그런 추태를 부렸을까? 내가 정말 미친 건 아닐까? 이런 나한테 누가 상담을 받으려 하겠어. 부끄러운 행동에 대한 자책을 하면서도 한국 발령에 대한 거부감과 따라오는 불안감의 감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동료들은 제 속도 모르는지 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죠. 그레이스, 참모장한테까지 가서 왜 소란을 피운 거야 도대체? 한국 발령까지 내려준 건 너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준 거잖아. 정말 그게 싫어서 그걸 피하고 싶어서 항의를 한 거야. 나는 기회를 주지도 않아서 못 가는 건데 그렇게 좋은 기회를 두고 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야? 모두 그레이스 네가 부러워서 난리도 아니야. 그래 그레이스, 한국 발령이 왜 그렇게 싫은 거야? 다들 어떻게든 한국으로 넘어가려고 안달인데 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넘어가는 거잖아. 심지어 자체적으로 발령까지 내려줬으니 상부 케어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레이스 네가 이렇게까지 거부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 정말 다들 똑같은 반응이라니까? 다들 제게 한국 발령에 대한 부러움을 표했고 전 그런 그들이 저를 놀리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 나를 놀리는 거야? 내가 싫다면 싫은 거지? 이유가 꼭 있어야 해?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몰라? 아니 말하고 싶지도 않아. 한국으로 발령 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 난 싫다고. 한국이라는 곳도 싫고 거기서 일해야 하는 것도 난 싫다고. 여기 남아있고 싶은데 방법이 없대. 상부 명령을 어기지 말라는데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모두가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들에게 하는 말에 있어서 근거도 없고 타당한 이유도 없다는 것은 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 아픈 상처까지 끄집어내면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감히 꺼내기도 어려운 제 상처가 그들의 안주거리로 변질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제가 한국 가는 걸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이유는 엄연히 있었습니다. 단순히 타국을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전 한국이라서 가기 싫었던 거였죠. 한국을 혐오하게 된 개인적인 제 이유는 바로 제 전부였던 레이첼 때문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제 소중한 대학 친구였고 제가 숨만 쉬고 있어도 어떤 기분 상태인지 알 정도로 서로 친밀한 관계였어요. 함께 과제를 하고 학교를 다니며 저희들의 멋진 미래를 꿈꿨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며 사는 이것들 전부 원래는 레이첼과 함께 해야 했던 미래였죠. 저희 가족들도 레이첼네 가족들도 저희를 가족처럼 챙겨줄 정도로 각별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레이첼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거의 매일을 항상 붙어 있던 레이첼이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눈물이 났죠. 하염없이 우는 저를 보며 레이첼은 그랬어요. 그레이스, 나 어차피 미국으로 돌아오는 거 알잖아.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멋지게 돌아올 테니까 울지 말고 있어. 우리 전화 자주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너 꼭 한국으로 놀러 와. 우리 같이 한국 여행도 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을 즐겨보자. 한국은 재밌는 일이 정말 많은 곳이니까 흥미로울 거야. 난 그 시간이 너무 기대되는데 그레이스 네가 이렇게 울고 힘들어하면 내가 마음 편히 갈 수가 없잖아. 알겠어 레이첼. 꼭 조심하고 우리 연락 자주 할 수 있는 거 맞지? 내가 꼭 한국으로 놀러 갈게. 너 보러 꼭 갈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어야 해. 알겠지? 그렇게 레이첼은 한국 교환학생으로 떠났습니다. 늘 레이첼과 함께 하던 일상의 레이첼이 사라지니 도무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제 삶의 전부였죠. 레이첼과는 약속처럼 매일같이 통화를 했고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도 보여주고 함께 연락을 할 정도로 레이첼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으로 여행을 갈 준비를 조금씩 했지만 현실적으로 공부를 해야 해서 시간을 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이런저런 핑계로 결국 한국 가는 건 계속 미뤄지고 있었죠. 그러던 2022년 어느 날 한국에 대참사가 났다며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전 한국이라는 말만 듣고 레이첼 걱정에 곧장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 기사를 보니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정말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에 레이첼에게 받지 않는 전화를 수백 통을 했지만 제 전부인 레이첼은 그렇게 가버렸어요. 한순간에 한국의 이태원 참사로 제 전부를 잃은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도 접근을 할 수도 없어서 답답함의 진실을 알아보려 곧장 저는 한국으로 날아갔죠.
그러나 제가 마주한 것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심지어 전 유가족도 아닌 친구라는 신분이라 레이첼에 대한 어떠한 것도 개입을 할 수 없었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레이첼의 어머니는 제게 그러셨어요. 그레이스 충분히 했어. 네가 여기서 더 힘들어하고 나서면서 네 삶을 내려놓으면 레이첼이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거야. 이제 그만하고 네 삶에 집중하도록 하자. 우리가 레이첼 잘 보내줄 테니 그레이스 넌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자. 고맙다. 레이첼의 끝을 여기까지 와서 함께 해줘서. 이렇게 레이첼을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2022년에 도대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진상조사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심지어 한국인 희생자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이지 외국인은 뒷전인 것 같다고요. 레이첼은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릴 애가 아니잖아요. 전 도저히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서. 레이첼의 가족들은 저를 진정시키고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 했지만 전부를 잃었다는 생각에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모든 증오와 경멸, 혐오의 감정이 생겨났어요. 이게 다 한국의 거지 같은 시스템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제대로 수습만 했어도 이런 대참사가 벌어졌겠어? 심지어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잖아. 불쌍한 레이첼. 도대체 레이첼이 무슨 죄야? 레이첼의 시신을 겨우 미국으로 송환하는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다시금 좌절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비교적 복잡하며 여러 단계의 절차와 서류 작업이 필요했죠. 사망 신고 및 행정 절차, 시신 처리 및 방부 처리, 각종 서류 준비, 항공 운송 절차, 혹은 유골 송환 등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서야 레이첼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상황에 말도 안 통하는 이 낯선 한국 땅에서 저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밟아야 했죠. 이 과정에서 관료적 무관심에 저는 상처를 받았고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의 안전 불감증과 사고 대응 체계에 아주 강한 불신을 갖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나와 언급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제게도 아픈 사건이라 제 입 밖으로 절대 꺼내지 않았던 얘기지만 한국은 분명 부족함의 경지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감정과 생각이 이렇다 보니 전 한국의 K-팝, K-드라마, 영화 등 세계적으로 이슈여도 의식적으로 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길을 걷다 한국 노래가 나오면 귀를 틀어 막아버리거나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전 한국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사람이죠. 이런 비극적 사건과 연결된 제 개인적 트라우마는 쉽게 극복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전 극복할 의지가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마음을 둘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한국을 가야 한다니 제게 차라리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라는 게 더 편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발령을 앞두고 날짜는 야속하게도 흘러가고 점점 한국으로 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전 짐조차 싸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지냈던 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상담실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게 상담을 받는 많은 여군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었죠. 한국은 진짜 깨끗해요.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많이 다녀봤지만 한국처럼 깨끗한 곳은 없었거든요. 뭐랄까 여성 친화적 환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안정성은 진짜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밤 늦게 혼자 걸어도 안전한 곳은 한국밖에 없을걸요? 한국은 여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심지어 외국인에게 차별 대우 없이 대해주고 챙겨주는 곳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동료들은 절대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라니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증언들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죠. 심지어 일관성 있는 말들만 나오니 당혹감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한국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을 겪어보면 절대 지금의 감정과 다른 감정이 생길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한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와요. 끝까지 제게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며 긍정적인 말을 쏟아냈고 전 그렇게 한국으로 떠났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이 거슬렸기에 경계의 눈으로 날카롭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경계를 하던 제가 처음으로 놀란 것은 바로 한국의 효율적인 입국 심사 시스템이었어요. 이렇게 입국 심사가 빠른 국가는 처음 봤죠. 심지어 자동화 시스템이라 간편했고 관광객에게 아주 친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친절하면서 이렇게 빠른 처리를 한다니 놀라웠죠. 심지어 친절하다고 해서 입국 심사를 설렁설렁 하는 것도 아니고 엄격한 순간에는 딱 엄격하게 아주 철저하게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증오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죠. 공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라 시스템적으로 잘 해놨을 수 있지. 또 직원들이야 똑똑한 사람들만 있을 테니 현명하게 대처하는 걸 수도 있지. 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제가 겪을수록 한국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늦게 도착해 밤늦게 호텔 체크인을 하러 가야 해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택시 기사님도 아주 친절하셨죠. 짐을 다 들어주시고 호텔에 도착해서도 짐을 내려주셨고 호텔 직원분이 제 짐을 옮겨주시는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할 때도 영어 소통이 원활한 편이라 막힘없이 대화를 할 수 있었죠. 한국이 궁금하기도 하고 출출하기도 해서 편의점을 가려 살짝 밖으로 나가봤는데 그 새벽 시간에도 한국의 거리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가게들이 대부분이었죠. 동료들이 한국은 정말 안전하다고 했던 그 말이 이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전하게 먹을 것도 사들고 호텔에 와서 쉬는데 그 짧은 시간 겪어본 한국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전 워낙에 트라우마가 크고 불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기 좋게 꾸며둔 이 완벽한 한국의 모습 뒤에는 분명 어둠이 있을 거야. 지금 내가 겪은 것들은 딱 보여지기 식에 불과하겠지. 난 절대 한국의 연극에 속지 않을 거야. 불신이 가득했던 저는 한국을 끝없이 의심했습니다. 그 후 저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심리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시설은 미국보다 더 좋아서 이 부분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여군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점점 여군들과 관계가 좋아지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한국 정부가 문제지 일부 한국인들의 문제는 아니잖아. 내가 저들이랑 잘 지낸다고 해서 한국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문제될 건 없어.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저도 모르게 죄책감을 느꼈죠. 그래서 그 죄책감을 정리하고자 이렇게 깔끔하게 마음을 비워내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미국에서 발령 나온 미 여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저보다 먼저 한국에서 지냈으니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살짝 물어본 제 질문에 젠 밀러 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와서 좋았던 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 안전하다 보니까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제가 원할 때는 언제든 외출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은 여성 전용 택시도 있고 안심 귀가 서비스도 있어요. 이런 서비스로 시민들이나 여성들 안전을 한 번 더 지켜주기도 하죠. 사실 제일 좋은 건 모든 게 24시간 가능하다는 거예요. 편의점도 식당도 클럽도 다 24시간이고 배달도 그렇고 편의상 한국은 정말 살기 편하긴 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젠 밀러 하사의 동료도 덧붙여 말을 했어요. 맞아요. 솔직히 미국에서는 늘 조심하면서 지냈거든요. 실제로 집 근처에서 총기 난사로 사망자도 나왔었고 언제 갑자기 누가 무기를 꺼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한국은 딱 자유랑 안전 그리고 편의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니 저는 많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적대심 그리고 심리적 방어벽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았죠. 실제로 제가 직접 서울을 다녀보고 퇴근 후 심야에 맥주 한 잔을 마시러 가봐도 늘 안전했습니다. 그 흔한 다툼과 시비도 한국은 거의 보기 드물었죠. 귀찮은 날에는 배달앱을 이용해 배달을 시켜도 종류도 많고 맛도 있고 가격도 괜찮고 총알 배송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급히 화장실이 가고 싶어 공중 화장실을 가도 깨끗하고 길거리에 쓰레기도 없고 흡연 부스가 별도로 있으니 담배꽁초가 뒹굴지도 담배 연기가 거리에 흩날리지도 않았어요. 또 어딜 가도 한국인들은 친절했습니다. 가벼운 대화를 해도 그들은 거부감 없이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줬고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인 제게 선뜻 도움을 주고 쿨하게 떠나는 모습이었죠. 한국에 대한 이 감정들의 혼란을 겪던 중 전 정말 우연히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을 발견했어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멍해졌죠. 한국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추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알아보니 유가족뿐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했죠. 심지어 그곳에서 전 한국인 자원봉사자인 김윤혜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윤혜 씨를 통해 사고 이후 안전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고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노력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사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했고 112 신고 대응 시스템도 강화를 했어요. 이 외에도 이태원 참사 방지법, 대규모 인파 관리 조례를 신설하는 법 개정도 했죠. 유가족들에게는 장례비 및 생계 지원 위로금, 유가족 취업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했고 그 외에도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도 해줬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수 있었죠. 저 또한 그날 그 현장에 있던 생존자인데 아직도 너무 끔찍하고 아파서 이렇게 자원봉사하면서 마음을 비우곤 해요. 사연을 들어보니 감히 뭐라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날 그 현장에서는 한국인만 구하려 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도 다 똑같이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서로 죽으림을 다했어요. 실제로 제 눈앞에서는 외국인을 구하다 희생한 한국인도 있었고요. 은혜 씨의 말을 듣고 전 그동안에 제가 편견을 가졌던 이 사건의 새로운 측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레이첼을 잃은 그 슬픔의 탓을 한국에 돌리고 원망하느라 제대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일지도 몰라요. 마음에 굳게 쳐져 있던 방어벽은 점점 허물기 시작했고 많은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제게 은혜 씨는 고맙게도 한국에 대한 안전함을 보여주고 싶다며 다양한 시스템과 문화를 경험시켜줬어요. 한국에 대한 증오감이 있을 수 있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의 다양한 안전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오해도 풀어드리고 싶고 앞으로 한국에서 지내면서 이용하셔도 좋을 거예요. 그렇게 은혜 씨와 함께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하철역에 여성 안심 벨이 있어 위급시 벨을 누르면 즉시 현장으로 보안 요원과 경찰이 출동해 보호를 해준다는 것도 알았죠. 또 경찰서에 여성 안심 귀갓길 동행 서비스가 있어서 너무 늦은 시간이나 혼자 가기 무서운 날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함께 집 앞까지 동행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편의점 안심 서비스도 있고 각종 지하 주차장에도 SOS벨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보다 곳곳에 CCTV가 있기에 증거 확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디서든 찍힐 수 있다는 생각에 범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이런 한국의 시스템을 알수록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대국인 미국보다 훨씬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말이죠. 은혜 씨와 함께 재난 대응 시스템의 개선 현장과 시민주도 안전문화 캠페인에도 방문을 했는데 이곳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한국 사회가 수많은 비극을 딛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전 다 볼 수 있었죠. 전 은혜 씨에게 충분히 감사를 표하고 돌아와 홀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이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곁을 지켜주던 몇몇의 동창생들과 어렵게 연락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을 만나 함께 레이첼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갑자기 연락해서 당황했을 텐데 이렇게 레이첼 추모 시간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간 레이첼을 제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을 끝으로 가슴에 묻고 보내주려고 해요. 레이첼이 그렇게 가고 저희들도 많이 괴로워했거든요. 이후 추모하러 몇 번 왔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오니 정말 좋네요. 레이첼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꼭 놀자고 레이첼이 그랬었잖아요. 드디어 모였네요, 모두가. 그렇게 레이첼의 추모를 끝으로 전 정말 가슴에 묻고 시원하게 레이첼을 보내줬습니다. 이어 한국에 대한 증오의 감정도 깨끗하게 씻어냈죠. 적어도 한국은 대참사가 있었으나 그 이후 안전 문화 개선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거든요. 제가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나니 한국에서 근무를 하는 시간들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싫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한국 생활의 편리함을 제대로 알아버렸죠. 결국 한국에서의 근무가 끝나고 미국으로 복귀를 앞둔 시점에 전 상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 한국 근무 연장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더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근무까지 연장하고 전 한국에 남아 있어요. 현재 저는 한국과 미국의 재난심리 대응 시스템을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난은 어디서든 갑자기 벌어질 수 있지만 그걸 예방하고 또 상황 발생 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전 한국을 증오하는 그 마음을 끝내고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을 비교 삼아 미국의 시스템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미국 도시계획 전문가도 함께 하는데 24시간 안전한 도시, 설계,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 등 함께 계획하며 조금 더 발전된 미국의 모습을 기대 중에 있어요.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이 미국 도시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합동 프로젝트이기에 상당한 성과를 기대하며 모두가 참여하고 있죠.
한때 개인적 트라우마로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전 그것을 뛰어넘고 사회적 변화의 주체가 되는 한 일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상호 발전의 긍정적 순환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금보다 더욱 안전하고 희망적인 결과가 곧 다가올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답니다. 곧 레이첼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시는데 걱정 많으신 양가 부모님께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 곳이라고, 그래서 더 있을 거라고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픈 시간을 다시금 모두 함께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최고의 결과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은 정말 세계 최고의 국가이죠. 이걸 아직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을 경험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려요. 항상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